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세진의 진짜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금 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일침이 또 있었고요. 네. 거기에 발끈한 또 중국의 뭐 환구시보 같은 언론들이 좀 강경하게 코멘트가 좀 오고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G20 정상회담 이후에 그 실질적으로 조금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실무 회담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좀 빠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합의안이 그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일부 좀 완화된 분위기를 강하게 시장에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그 시장 주체들의 좀 기대감을 좀 어그러뜨리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은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서서 앵커님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그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강하게 확인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다시 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어제 또 뭐 일본 시장이라든지 그 기타 이머징 국가들의 동향을 보면은 사실 그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다시금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좀 강해졌다라고 해석하기 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다시 또 확대되면서 저희 시간에서도 사실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최근에 이제 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 현상. 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통화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이 기반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고 또 한쪽의 무게 중심이 언제 이제 이탈하면서 어느 쪽으로 쏠릴까? 이 부분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나무를 보는 전략도 필요할 때가 있고 숲을 보는 전략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큰 방향성에서 특히 지금 같은 이제 세부적인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시장일수록 큰 방향에서 버텨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추스려야 되는 시장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주식이랑 채권이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그 대표 선수격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 지금 검정색 표시로 그 검정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채권 그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고요. 채권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차트가 거꾸로 내려앉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파란색은 그 글로벌 주가 그 뭐 미국과 선진국 대부분을 포함한 글로벌 MSCI 지수를 표시를 한 거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 가격 수익률이죠. 이 부분하고 주가가 이제 벌어질 때 그렇죠. 그 간극이 벌어질 때가 사실은 이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00년 이후로 보면은 7번의 동반 강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05년부터 여기 보면은 뭐 작은 숫자로 이제 이번이 7번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과거에 그런 비슷하게 이게 시장에서 이제 혼란을 느낄 정도로 전통적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네.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 뒤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값이지만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진행했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됐던 경우가 6번이더라. 2000년 대부분이네요. 맞습니다. 항상 이 국면은요. 그 주가와 채권이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은 물론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그 시장의 자금들이 쏠려가는 과정들도 같이 내포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 가격이라든지 뭐 채권 가격에 돈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당시에도 사실 다 같이 똑같이 진행됐던 구간이었고 다 각자의 이슈는 달랐습니다.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테이퍼 텐트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을 짓누를 때도 있었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를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2004년에서 5년에는 11개월, 그 2006년도에는 6개월, 그 2010년도는 4개월, 13년도는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동반 강세 이후에 주가가 하락으로 전개됐던 구간이 2015년입니다. 네. 이 두 달 가량이 이제 주가 하락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경기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그 연준하고 시그널이 크게 안 맞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완연한 상승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섣불리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기억하는 게 지금 2015년의 금리 인상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완만한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불안한데 금리를 섣불리 인상시켰다라는 공포감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15년을 제외한다라고 보면 7번의 케이스에서 모두 금리와 채권과 주식이 동반 상승을 진행한 뒤에는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됐었다. 그래서 기간 측면에서 쭉 살펴보니까 2004년부터 저희가 2016년까지 경험한 7차례의 주가와 채권의 동반 상승의 경험을 했던 구간에서 그 뒤에 주가가 어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값은 6개월이었다. 그리고 뭐 중위값이라고 하는 그 중간값은 단순한 중간값은 5개월 정도 추가 상승이 좀 전개가 됐더라. 그래서 지금 상황을 뭐 과거의 케이스도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무조건 앞단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대단한 예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사점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경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사실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뒤에 결과적으로 승리는 정책 방향 그리고 그 뒤를 경기가 따라오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은 지금의 불안한 국면을 조금 더 우리가 방향 측면에서는 좀 더 위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서 한 번의 예외 사항이었던 2015년의 경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최근 한 4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과거에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통화 정책의 방향 자체를 그 연준의 스탠스를 끌고 갔을 때 부작용을 사실 경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반면교사돼서 그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우리가 보험적 금리 인하 조치, 그 보험적 통화 완화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마중물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과거의 전례나 그 현재의 그 동반 상세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라는 부분이 불안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향후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6월 FOMC부터 7월 3일까지, 그러니까 FOMC의 뚜껑을 우리가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선회한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7월 3일까지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사실 안전자산들이 대거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동반 상승이 사실 더 강했었죠. 사실 이때도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그러네요. 한국 시장은 나홀로 이제 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아닌 이상한 네.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눈에 띄게 사실 안전자산군이 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3일 이후에 현재까지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 저희가 뭐 2주에 걸쳐서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앞단에서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는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머징 주식들은 하락을 했지만 미국 주식은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가격 소폭 조정 그리고 이머징 국채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사실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실제로 FOMC 뚜껑을 연 뒤에 7월의 결과는 이 동반 상승에서 무게추는 약간의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글로벌 이슈들이 많습니다. 또 이란 이슈까지 또 그 국제적 리스크로도 부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확전이 되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은 또 상승을 향해서 가는 그림에는 크게 변함은 없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제 언제 쫓아갈 수 있을까가 사실 영원한 그러게요.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 차트를 통해서 봤듯이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오르고 있고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 증시는 7월에도 그랬고 그리고 6월에도 상당히 나홀로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는 있잖아요. 종목별로라도. 네. 이러한 부분 또
여러 산업군으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조금 저희가 숨죽이고 봤었던 이유가 그 추가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범위로 확산될까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이게 진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초동 대처를 잘하고 강하게 이제 우리가 잘 의견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하면 생각보다 이제 큰 파장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슈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이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본의 속내가 이게 장기 무역 분쟁 형태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추가 수출 규제 리스트로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또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또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사실 이 그림 방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도 나타날 수 있듯이 안전자산이 좋았던 국면 그리고 그걸 이제 좀 상전벽해가 되면서 위험자산이 튀어 올라오는 국면에서도 모두 대한민국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특히 7월 이후에 불거진 이제 그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분명히 약세 요인이 됐다라고 네.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뭐 정계에서도 그리고 재계에서도 이제 시장 관련된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도 엄청나게 활발한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뭐 괘씸하다 이 명분도 없이 실제로 저희도 저번에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의 형태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만큼 사실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국민 여론이라든지 뭐 국민 정서가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조금 더 이제 속내를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우발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도 우발적으로 규제를 단행을 한 건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거는 무역 분쟁, 그 무역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이전에 기술 통제의 성격에 가깝다. 특히 기술 통제요. 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이제 3대 그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에 그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진행을 한 걸 보면 더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 2016년에는 네. 샤프 그리고 2017년에는 도시바 그 각각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의 그 가전 그 제품 화랑기 그리고 수출을 주도했었던 두 개의 간판 기업이 사실 외국 자본에 의해서 인수당하는 이슈가 그렇죠. 사실 2016년, 2017년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에 예. 그 일본이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본 기업이 소유한 기술이나 화물 등의 해외 유출을 우려로 그 법안을 개정을 했고 이제 외국 자본한테 이제 자국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을 매각을 하는 자체의 규제 실효성을 더 확대를 시키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그 이미 2018년 11월에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서류 미비에 따른 행정 절차상의 이슈를 문제로 삼았지만 어쨌든 전례 없이 그 불화수소에 대한 그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처음으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일본의 속내가 어떠냐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그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 이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그 강화 법안에 좀 근거를 두는 흐름들이 지금까지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거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미국이 국가안보법을 그 근거로 삼아서 중국의 그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리고 그 최첨단 기업들의 그 수입을 규제하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자주 있었는데 실제로 2001년도 이후에 2019년도 돼서 개정된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강화법에 따르면은 이제 회계 기준에 이 두 가지 항목이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민간 기술과 기반 기술 수출 통제와 투자 기업 제한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안보법이라는 명목으로 그 들어가기 시작한 그 무역 규제에 어느 정도 발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지금까지는 그 우리 어떤 소재를 지금 수출 제한을 하고 있냐 보면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외산 의존도, 그러니까 소재 국산화가 미처 진행되지 못하고 외산에 지금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 주변 기술 경쟁 우위국 대비해서 기술 경쟁력이 이제 0.7
17배 미만인 산업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각이라든지 세정 단계에 포함되는 전공정에 해당하는 공정들이 대부분 우리가 기술 우위가 뒤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외산 의존도가 높은 부분인데 거기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 목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 21일 날 뭐 뚜껑 열리면 또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당장 또 어제 이제 뭐 일본에서 발표된 스탠스처럼 그 사실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뿐이지 신속하게 허가 내줄 거다 이러면서 흐지부지 또 다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은 단발적으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본이 이제 진행한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이 일본에 중국에게 진행했던 것처럼 국가안보법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기술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게 단순한 이제 기술 통제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일각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시급하게 우리가 소재 국산화라든지 그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쏠려 있었던 일본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우리한테 또 이제 고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이게 단순한 기술 통제의 영역을 넘어서서 무역 분쟁의 영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금 뭐 소재를 뭐 이제 이원하니 국산하니를 논할 수 없는 당장 이제 공작 기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산업 생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규제 리스트의 형태로 발표되는 이 추가 수출 규제 품목들이 이제 일반 기계, 공작 기계 형태로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3대 소재에 특히 이제 전공정에 주로 쓰이는 3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에서 유행 아닌 유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기술 통제 그 무역 형태의 영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일반 기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전방위적인 산업단에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만약에 준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그널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일본의 이번 소재 선정의 그 코드를 좀 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당연히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보면 이제 주요국 대비해서 이 음영이 표시된 부분은 각 주요국의 경쟁 우위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이제 1이 넘는다라는 거는 경쟁 우위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 하얀 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경쟁 우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다 써야 되는 부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뭐가 부족했나 보면은 전자부품, 전기 장비 부품 요게 요번에 또 규제 리스트 추가에 좀 우려 섞인 부분이지만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금속 가공 제품, 일반 기계 부품 그리고 정밀 기기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에 관련된 기계 부품들, 공작 기계, 이런 정밀 기계 같은 부분들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 기술 통제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만을 넘어선 실질적인 확전을 좀 준비를 하고 시장은 그 변동성을 또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추가 규제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떤 성격의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정말 소재 부품 쪽에서 일본이 거의 대부분 우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우리가 대체로 이런 일본의 수출 제재를 또 정치적 이슈에서 출발한 경제적 제재, 경제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인 기술 수출 제재의 영향이라면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 있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생각해 볼 만한 또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과는 그래도 좀 달리 깜짝 발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슈와 연결된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단행의 코멘트도 이례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 그리고 주변 국가의 이제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멘트로 달렸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격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경기 회복 우려가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의 근거로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실질 금리 하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실질 금리가 상승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GDP 기여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걸 장려하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공식적인 스탠스인데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어쨌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표현됐다라는 걸 뒤로 제치고 일단은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이 나왔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거길 따라가는 그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다 어려워서 그랬던 건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 자체는 시장에서 크게 못 따라가는 맞아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이제 기계적으로 좀 수혜를 보았었던 그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뭐 증권과 건설을 꼽게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이참에 이게 물론 금리 인하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 활성화랑은 정반대에 그렇죠. 서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도 보면 지금 최근에 진행됐었던 건설주 흐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건설사들 PBR, 그 장부 가치 대비해서는 이제 0.7배라는 극히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나마 2017년부터 2018년, 19년을 지나서 호실적세로 좀 돌아서 있는 전반적인 건설업계의 그 어닝 레벨에 비해서는 사실 좀 낮은 그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좀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정책 관련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그 예고됐었던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끌어내리는 이슈를 좀 만들어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건설주 평균 PBR 같은 경우에 1.54배에서 1.39배로 급락이죠. 이건 사실은 거의 네. 뭐 15% 이상 급격하게 빠졌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그 택지비 탄력 적용이라든지 그 오히려 해외 수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서 건설주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고요. 오히려 좀 이제 금리 정책하고 맞물려서 그 건설주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크게 기록했던 바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건설주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이 금리 인하가 만들어주는 환경, 이건 물론 그 부동산 가격의 촉발을 또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이나 네. 이것이 또 무시할 수 없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건설주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이제 반영된 상황에서는 지금의 낮은 가격대는 한번 바닥잡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전략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진의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